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나무협 의자 출판사에서 출간된 제15회 세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던 다이앤 리 작가의 장편소설 로야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 웨스트 브로드웨이에서 갱단에 의해 발생한 총기 사건 희생자는 불행히도 저희 수영클럽에 가입된 알프레드 웡 군임을 알려드립니다. 알프레드는 이 비참한 사건으로 무고히 희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장례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만 일정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는 프리치 감독의 지도 아래 코키틀램 아쿠아틱 센터에서 훈련받던 고등부 선수였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물론이거니와 커뮤니티 전체가 받은 충격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슬픔과 충격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분과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프레드 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약 수영클럽 이사진 및 코치진 1동. 아이가 속해 있는 수영클럽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빨래 건조기의 문을 막 열던 때였다. 수영클럽은 변경된 훈련 일정이라든가 자원봉사 여부에 대한 문의라든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영대회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전하느라 하루에도 두세 번 이메일을 보내오는 부지런하고 수다스러운 발송인이었다. 귀 기울여야 할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충 알아듣고 대충 기억한 다음 막상 닥치면 그때 가서 또 대충 처리하면 그만인 내용이었다. 돌려놓은 빨래의 건조가 끝났다는 신호음을 들었을 땐 주방으로 거실로 종종 되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나마 느긋하게 빨래를 갤 수 있겠거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다. 손을 집중해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개거나 접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어서 여력이 있는 머리로 미뤄뒀던 이메일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았다. 밴쿠버발 리마행 직항 특별가를 선전하는 여행사 이메일이 하나, 65인치 TV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코스트코 이메일이 하나, 연말연시를 대비해 예약을 서두르라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보낸 이메일이 하나, 오는 일요일 음악회를 앞두고 밴쿠버 리사이틀 소사이어티에서 보내온 리마인더 이메일이 하나, 그 밑으로 남은 이메일 하나가 바로 수영클럽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메일 제목에 알프레드 웡이라는 이름이 있어 어느 수영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를 자랑하며 클럽을 다시금 은근슬쩍 홍보하려는 목적이겠거니 했다. 경쟁심과 자부심을 부추기는 선전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지만 외면하기 힘든 속삭임이다. 이메일을 읽고 나서 곧바로 지난주 총기 발사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잘못된 일이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일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지난 금요일 밤 9시경 알프레드 가족이 그들의 장남 알프레드 웡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코키틀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웨스트 브로드웨이에서 갱단이 발사한 총에 화를 입었다. 총알이 가족의 차 뒷좌석을 관통했고 그 자리에 타고 있던 알프레드는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광역 밴쿠버 내에서
갱단 간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0년 전 마약 거래와 관련하여 베이컨 형제 갱단과 빨간 정갈 갱단 사이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 경찰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알프레드는 파인트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우등생이자 지역 수영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수상안전요원이 되기를 꿈꾸던 장래가 촉망되는 10대였다. 알프레드 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된 코키틀람 그리스도 중국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각지에서 보내오는 기도와 헌금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갱단이 노린 표적은 마약 소지 및 밀매로 이미 범죄인 리스트에 올라 있던 23살의 케빈 화이트 사이드였으며 그는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경찰청장 아담 팔머는 누군가가 거리에서 총을 꺼내 쏠 수 있는 위험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안전하다고 알려진 밴쿠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브로드웨이는 밴쿠버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다. 브로드웨이의 서쪽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멀지 않는 포인트 그레이 지역으로 192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일부 자리 잡고 있지만 브로드웨이 주변 대부분은 상가나 콘도 밀집 지역이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웨스트 브로드웨이와 온타리오가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웨스트 브로드웨이가 이스트 브로드웨이로 바뀌는 곳이었다. 요 몇 년간 낡은 단층 상가 건물 몇 채가 헐리고 그 자리에 수익률 높은 주상 복합 건물들이 들어선 것을 제외하면 두 거리가 만나는 곳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은행이 하나 있고 작은 카페와 작은 네일숍, 작은 쌀국수집, 의료용 대마초를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지극히 안전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흔한 상가 지역 중 하나였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못 내리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되돌아 걸어가도 적당히 번잡하여 지겹지 않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알프레드 가족은 지극히 흔하고 적당히 번잡한 지역에서 저녁을 먹은 뒤 적당히 흔하고 지극히 조용한 주택가가 있는 코키틀람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번잡한 곳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잠은 조용한 데서 자고 싶어 하는 게 이곳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다. 집으로 돌아오던 알프레드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오랜만에 큰아들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좋은데 아들이 저녁까지 대접해준다. 작은 아들도 조만간 조용한 주택가를 벗어나 적당히 번잡한 곳으로 독립해 나갈지 모른다. 아들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들이 집을 살 때 보증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기쁠 것이다. 내일 새벽 5시에 알프레드의 수영 훈련이 있다. 이제 밤 9시. 서둘러 돌아가 잠자리에 든다면 내일 아침 알프레드는 힘들지 않게 일어날 것이다. 큰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마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른 기상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느새 뜨끈하던 빨래가 다 식어 있었다. 국도 아니고 빨래가 식은 건 대수롭지 않아야 했는데 뒤집힌 아이 양말을 잡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아이는 양말을 발라당 까뒤집어 세탁망에 넣어둔다. 양말을 똘똘 뭉쳐 구석구석에 벗어놓는 것은 남편이 참 잘한다. 물론 공처럼 오므라진 양말은 잘 빨리지도 않고 잘 마르지도 않는다. 양말을 뒤집어 놓거나 뭉쳐놓는 건 내 속을 뒤집어 놓자거나
뭉쳐보자고 작정한 행위가 아니기에 나는 태연히 양말을 뒤집어 갠다. 줄곧 이렇게 벗어놓는 그들의 버릇이 가지는 일관성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그들의 존재는 억지로 바꾸고 싶은 대상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 나의 존재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알기에 마음이 놓인다. 이 대수롭지 않은 양말을 뒤집을 여력도 빨 마음도 없는 알프레드 가족이 식은 빨래 위에 앉아 있다. 등이 굽을 대로 굽어 있다. 그 등 위에 나뭇잎이라도 떨어진다면 그들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고꾸라질 태세다. 덜덜 떨리는 손이 그들을 건드릴까봐 겁난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앉아있던 그들을 그만 나자빠지게 한 것이 있다. 함께 빤 아이의 수영 수건이었다. 냉동실에서 무언가를 말린 것과 얼린 것을 꺼내 육수를 낸 다음 두부와 표고버섯, 청경채를 듬뿍 넣어 뜨끈한 국물을 만들었다. 현미밥은 무쇠솥에 고슬고슬하게 짓고 다진 당근과 쪽파를 넣어 달걀말이도 만들었다. 한국산 구운 김과 얼추 김장김치 맛이 나는 김치를 곁들여 수영에서 돌아온 아이와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일주일에 4번 있는 아이의 수영 훈련 때마다 남편도 함께 수영한다. 아이들이 수영하는 1시간 반 동안 부모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달리 남편은 아이와 함께 수영한다. 두어 줄 떨어진 레인에서 침착하고 일정한 속도로 아이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낸다. 자상하면서도 완강한 방식의 훈육이다. 엄마, 오늘 수영에서 애들 전부가 알프레드 얘기를 했어. 우리랑은 나이도 다르고 스케줄도 달라서 알프레드를 아는 애는 없는데도 알프레드가 죽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 300여 명의 선수들이 등록된 아이의 수영클럽은 하계올림픽 출전자나 캐넴 장애인 수영대회 우승자도 배출해냈을 만큼 캐나다 서부에서 명성 높은 클럽이다. 코치들이 그러는데 우리 클럽도 심리 상담사를 고용할 거라는군. 알프레드 학교에선 아이들을 위해 이미 상담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 봐. 가족도 가족이지만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할 거야. 뜨거운 국물을 마시든 가락이 긴 국수를 먹든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 남편이 충격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후루룩 소리를 내고야 만다. 마음에서 준비되지 않은 소리가 혀에 감기고 만 모양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힘차게 갈랐을 물살이 자꾸만 떠올라 국물도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보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었어. 자기 아이에게 사건 소식을 들었다며 죽은 아이가 우리 수영클럽 선수였냐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같은 클럽 선수였던 게 맞다고. 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희생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다. 보니에게 사건을 문자 메시지로 설명해 줘야 했을 때 죽은 아이는 마약이나 갱단과는 무관한 무고한 희생자였다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 운을 떼는데 슬픔보다는 분노나 짜증이 울컥 올라왔었다. 감히 우리 아이가 속한 클럽을 마약이나 갱단 따위와 연관지을 생각일랑 하지도 말라는 마음으로 글자들을 꾹꾹 눌러 찍었다. 하지만 세상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정작 난 내 아이나 나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다니. 나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져 끔찍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며 아무도 묻지 않은 변명을 하고 만 것이다. 엄마, 깽이 뭐야? 깽이 뭐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해야 할까? 나는 단어에 적합한 정의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그들을 우리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로 멀리 멀리 떼어놓을 수 있을지.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거리에서 발사되는 총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 나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에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재빠르게 말한다. 갱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흔히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기도 해. 그러면 우리한테도 쏠 수 있는 거야? 아이는 8살이다. 우리한테는 안 쏘지. 알프레드도 일부러 쏘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갱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야. 지나친 배려와 지나친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목소리가 그렇듯 남편의 목소리는 확고하다. 왜 싸우는 거야? 서로 더 많은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 남편은 노련한 젓가락질로 잡은 김치 2조각을 무심하게 입에 넣고 아이는 어설프게 김에 싼 밥을 야무지게 입에 넣는다. 나눠 가지는 법을 모르는구나. 사람 수가 줄어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마치 입안에 든 밥알의 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물거리는 아이의 말 속에 명쾌한 논리가 들어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소유자의 수를 줄인다. 줄이고 없앤 그곳에 남는 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죽음일진데 정작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라니. 남은 이들은 죽음보다는 삶에 더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 위험이 우리를 향해 총구멍을 겨눌 일은 없고 내일 아침 5시 기상은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 주는 여느 주와 다름없이 지나갔다. 간간히 생기는 짬은 또다시 맞이해야 할 시간과 공간을 거듭 확인시켜 줄 뿐 지나간 것에 대해선 인심을 쓰지 않았다. 금요일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이의 새벽 수영 훈련을 준비해 주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떠 진한 커피를 내려 보온병에 담고 반숙으로 부친 달걀 2개와 바삭하게 구워낸 베이컨 석주를 잉글리시 머핀 2개에 나눠 넣어 남편과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창 단물이 오른 갈라 사과와 싱싱한 오렌지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밀폐 용기에 담았다. 수영이 끝나면 갈아입어야 할 옷가지와 신발도 챙겨 파란색 캔버스 가방에 넣고 아이의 오케스트라 악보도 잊지 않고 넣었다. 아이는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을 맡고 있다. 평범한 주말 흉내를 못 낸 지 벌써 2해째로 접어들고 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밴쿠버의 비처럼 주말의 이른 기상과 연달아 소화해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은 2해 동안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인이 박히지 않으니 언젠가는 견뎌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도 남편도 아이도 지금으로선 모른 척하고 있다. 모른 척해야 일상은 별탈 없이 돌아간다. 아이와 남편이 수영과 오케스트라 일정을 치르고 있는 동안 나는 집에서 일주일치 빨래를 하고 그날 저녁 음악회에 가기 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일부러 짬을 내 이틀 전 지하 창고에서 꺼내놓았던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유리로 만든 고드름과 방울 장식물들은
지난 2월 첫째 수요일에 발행된 지역신문에 꼭꼭 쌓여 숨도 못 쉬고 있었다. 그 덕에 살아남은 줄 알아. 조심스레 신문을 벗겨냈다. 아이는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한다. 그러나 거실에 장식될 크리스마스 트리는 색깔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11월부터 세워서 내년 2월까지 놓아두기에 알록달록한 색깔은 너무 시끄러울 것이다. 그것들이 내는 소리가 성가셔서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는 동시에 치워버릴 가능성도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게 거실 한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작년에는 삼배를 둘러줬더니 더욱더 소리 없는 트리가 되었었다. 올해도 트리는 삼배를 두를 것이다. 사실 이날은 알프레드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주중에 수영 클럽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장례식이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누구든 여력 있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다. 장례식이 열리는 토요일이 되자 남편은 아이와 함께 수영과 오케스트라 일정을 치르느라 일찌감치 집을 나섰고 집에 남은 내가 여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장례식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다고 했고 나는 이미 5시부터 깨어있는 중이었다. 알프레드의 장례식이 오는 토요일 코키틀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알프레드 장학금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인트리 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이던 알프레드는 수강하는 과목마다 열정적이었으며 성적도 우수하였습니다. 수영, 무술, 농구 등 다방면의 교회 활동에 흥미와 재능이 있었으며 여유 시간엔 컴퓨터 게임을 즐겼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이 되기 위한 전 과정을 수료하였고 장차 전자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형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알프레드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는 15살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생을 마감했지만 이제는 신과 함께 있기에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빨래를 한다거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는 이유로 여력 없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됐다.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양말을 뒤집고 유리 고드름을 달았다. 장례식을 안내하는 이메일엔 알프레드 웡의 사진까지 들어있어서 순식간에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양볼에 붉은 여드름이 가득하고 웃으면 눈이 자연스레 없어지는 소년이었다. 더군다나 지척의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린다니 참석해야 할 이유는 늘어났다. 그러나 난 가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알프레드와 내 아이가 겹쳐 보일 게 분명했다. 오케스트라에서 멀쩡히 핸델을 연주하고 있을 아이를 두고는 알프레드 가족을 볼 용기가 없었다. 나의 비겁함은 상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극의 화살을 막아낼 방패가 나에겐 없고 이제 신과 함께 있으니 아이는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관용 또한 나에겐 없다. 슬픔을 가장한 두려움을 덮어쓰고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놓았다간 나의 본 마음을 꿰뚫어 본 아이가 내 가면을 휙 벗겨낼 것만 같았다. 적나라하게 벗겨지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거나 바락바락 대들 것만 같았다. 어느 상황에도 처하기 싫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비극의 참관을 거부하는 게 맞아 보였다. 빨래 건조가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바싹하게 말린 침대 시트를 건조기에서 꺼내 침대 정리를 했다.
시트를 팽팽하게 당기는 내 손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손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물 상자를 열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천사가 있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결국 마주치고 말았다. 여기서 울었다간 낭패를 볼 것 같았다. 중요한 일을 잊었다가 가까스로 기억해낸 듯 상자를 밀쳐놓고 남편과 아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저녁 준비를 끝냈다. 그날 저녁 음악회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밴쿠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합연이었다. 오르페움 극장의 무대 위에 150명의 연주자가 빼곡히 올라 있었다. 4대의 하프, 4세트의 팀파니, 차고 넘치는 목금관 악기, 무대 끝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현악기 연주자들. 드레스 서클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그로테스크했다. 아이가 보더니 무섭다고 눈과 귀를 꼭 막는다. 눈과 귀를 꼭 막아도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꿈이다. 그날의 연주가 그러했다. 대단했어. 어린애들 기량이 심포니 멤버들과 막상막하더군. 지금껏 들어온 밴쿠버 심포니 연주 중 최고였어. 미심쩍은 것을 겁내는 남편은 단연히 크고 확실히 분명한 것을 만나면 무척 편해한다. 의심 없는 편함은 의심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한다. 그러게 수석 클라리네스트 참 잘하더라. 오보이스트도 흠잡을 데 없고.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떠올려가며 방금 본 연주를 눈앞에 다시 꺼냈다. 엄마, 나는 팀파니 연주한 언니가 정말 좋았어. 부드럽게 하는데 되게 강하게 들렸어. 그리고 나 이데픽스 세어봤거든? 모두 18번 나왔어. 음악회가 끝나면 우리 가족은 늘 수다스러워진다. 사용하는 단어는 꿈을 더듬어 찾아낸 것처럼 비현실적이지만 서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분명하게 아는 우리끼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정직한 단어들의 나열이다. 차는 어느새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비도 오지 않고 안개도 끼지 않은 청명한 겨울밤이었다. 남편은 시차도 알맞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20분은 남았으니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지 한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200년 만에 큰 눈이 와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전하면서도 시시한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남편의 눈앞엔 200년 만에 온 눈에 덮인 그의 도시가 떠오른다. 200년 만이라면 그가 경험하지 못한 광경이다. 그가 태어나 자라온 곳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고 그 위에 눈을 수북히 덮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눈은 그곳 눈이 아니라 이곳 눈일 확률이 높다. 상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현실적 경험을 더해야 하니까. 덮었다가 치웠다가 그의 눈은 즐겁게 빛난다.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 도시다. 영하로 떨어지거나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일은 드문 줄 알았더니 폭설도 가능한 곳인가 보다. 나 또한 시간을 거스르고 앞질러 그 도시를 눈으로 덮었다 치웠다 해보고 있는데 붉은 색깔의 차 한 대가 내가 앉아있는 오른편에서 훅 뛰쳐나오더니 바로 눈앞에서 한 바퀴 휙 돈다. 한순간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정면으로 비춘다.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돌며 운전해도 됐었나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차는 비현실적으로 돌았고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우리 차는 그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쿵 소리가 난 동시에 우리 차는 고속도로 한중간에 꼼짝달싹 못하고 멈춰버렸다. 정지가 없어야 하는 공간에서 떡하니 정지한 순간을 맞이하자니 공포가 엄습해 왔다. 괜찮아 다들? 핸들을 잡고 있던 남편이 나와 아이를 번갈아 본다. 평온하게 깔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늘 두껍고 늘 확고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어느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잠깐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심장마비 걸리시기 전에. 뒷좌석의 아이가 괜찮은지 제일 먼저 확인한 것 말고는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나와 달리 남편은 재빨리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가벼운 사고가 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황급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전달하며 상황을 정리한다.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던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엄마, 아빠, 뭐였어?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역할에 따른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대답해야 하는 내 목소리가 최대한 떨리지 않기를 바랐다. 서로 부딪혔나 봐. 가만히 앉아있어, 아가야. 안전벨트 풀지 말고. 우리 주위로 차들이 야속할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대고 있었다. 긴급 전화가 필요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치닥거리 하는 데선 나보다 월등히 탁월한 능력을 갖춘 남편이 이미 911 버튼을 누른 모양이다. 스피커폰에서 서늘할 만큼 침착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1번 고속도로 이스트바운드입니다. 제 앞에 가글라디웨이 다리가 보입니다. 어떤 차선에 있습니까? 진입로에서 봤을 때 3번째 차선인 듯합니다. 현재 그곳의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도 눈도 오지 않고 안개도 끼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사고 경위를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싱싱대거나 씩씩대는 차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조바심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구구절절 사고 경위를 설명하다가 멋모르고 질주해오는 차에 또다시 들이받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이 앞에선 겁나도 겁낼 수 없다. 그런 게 부모다. 우리는 다운타운에서 오던 중이었고 가글라디 진입로를 막 지났을 때 어떤 차 하나가 통제력을 잃고 우리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우리가 그 차를 T본으로 받았고 그 차는 밀려나가서 다른 차를 받은 듯합니다. 사고를 낸 차는 승합 전용 차선, 아니 갓길에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중앙 분리대를 받고 멈췄나 봅니다. 본인이 운전자였습니까? 네. 차는 모두 몇 대가 서 있습니까? 한 5대 정도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습니다. 본인 차엔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저와 아내 그리고 뒷좌석에 딸이 있습니다. 자제분은 어느 쪽 뒷좌석에 있습니까?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습니까? 딸은 제 뒤쪽 좌석에 부스터 시트를 이용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백은 터졌습니까? 아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선 우리 가족은 찰과상이나 골절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의 상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있습니다. 승합 전용 차선에 3대 정도 더 있는 듯하고요. 도로에 온갖 차량 파편들이 보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상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보고 바깥으로 나가보라는 말씀입니까? 네, 타 차량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더는 침착한 척 연기할 수 없었다. 나가선 안 된다고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제지했다. 잠깐만요. 어떨 때 남편은 미련할 정도로 순박하다. 지나치게 순종적이다. 이런 그의 행동은 날 절망케도 하고 화나게도 하지만 순종보다는 순박에 더 큰 의미를 두며 그를 감싸왔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니었다. 따르면 안 될 짓이었다. 안 돼, 나가지 마. 나가선 안 돼. 잠깐만, 천천히 나가면 될 거야. 남편은 정말로 천천히 문을 열더니 정지해 있던 앞차로 뛰어갔다. 사고가 난 후부터
우리 앞쪽에 서 있던 차는 미동도 없었다. 저 차엔 누가 탔을까? 아이가 있을까? 운전석 쪽 창문에 붙어 몇 마디 나눈 남편이 우리 차로 돌아왔다. 영혼의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그가 달고 온 바깥 공기가 딴 세상 공기 같았다. 차 안이라고 절대적 안정과 절대적 평화가 보장된다는 법은 없지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무조건 믿고 싶을 때가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앞차엔 운전자를 포함해서 2명의 여성 탑승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차량 모델과 앞차 그리고 사고 차량 모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먹은 세끼 메뉴를 알려주고 아침에 어떤 변을 받는지까지 낱낱이 실토해야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도리질이 잦아졌다. 벌써 고개가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일부러 고개를 더 돌려 아이를 봤다. 괜찮아? 곧 있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나에게 하는 소린지 아이에게 하는 소린지 해놓고도 막막했다. 난 괜찮아, 엄마. 엄만 괜찮아? 차는 괜찮아? 엄만 괜찮아. 차는 몰라. 지금 밖에 못 나가거든. 안에서 기다려보자. 목소리가 보인다면 나와 아이의 목소리는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꼴이었을 것이다. 살살거리는 목소리는 껑충거리는 목소리에 걸리적거릴까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우리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고요. 앞에 서 있는 차는 도요타 하이랜더, 사고를 낸 차량은 혼다 어코드인 것 같습니다. 갓길에 포드 이스케이프도 한 대 보이네요. 남편이 긴급 전화를 건 것은 잘한 일이었다. 내가 대답을 했다면 앞에 있는 차는 하얀색 SUV이고요. 사고를 낸 차는 빨간색 세단이고요. 저 멀리 은색 SUV가 서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본인 차량은 본인이 주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으로 봤을 땐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곧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할 겁니다.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남편이 끊었는지 구급대원이 끊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조바심을 내긴 했지만 구급대원과 연결된 통화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밧줄과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와의 통화가 끝나자 연결되었던 밧줄도 툭 끊어진 기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다려야 했다. 구급대원의 지시도 있었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 왼쪽으로는 비상등을 켜고 멈춘 차들로 인해 차량 통행이 줄어들었지만 뒤쪽과 오른쪽에선 여전히 보통 때와 다름없어 보이는 고속도로 통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로 위에 멈춘 몇몇 이들을 제외하고 세상 전부가 아무 일 없는 듯 굴렀다. 초조함이 입안을 말리고 손바닥을 적셨다.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좋을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을지 몰라 결국엔 바깥에서 달리는 차들의 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 앞을 불쑥 지나가더니 내 쪽 창문을 두드린다. 체격이 둔중하고 머리숱은 적고 왼쪽에 애꾸는 안대를 한 사내였다. 창문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던 짧은 순간에도 그의 안대는 내 시선을 끌었다. 정교하게 만든 가죽 재질의 검은색 안대였다. 시간을 들여 제작한 수제품이라면 그는 언제부터 이 안대를 끼고 있었던 걸까? 창문을 내렸다.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보이는 그의 한쪽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사고 차량의 탑승자라는 짐작이 들었다. 우리 차 안을 훑는 그의 눈은
분명 하나인데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 개의 눈은 두 개의 몫을 하느라 너무 빨리 움직였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서먹하게 내 이마를 지나간다. 사내의 눈은 여전히 바쁘다. 뒤에 아이, 따님이겠죠? 괜찮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도 다시금 뒤를 돌아봤다. 고개가 더욱 삐거덕거린다. 전 괜찮아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항상 높은 곳에 자신의 영혼을 두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기운은 저조한 법이 없었다. 아이가 있는 곳은 높고 맑아서 암울한 것은 아이의 발끝에도 닿지 못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후 난데없이 나타난 애꾸는 사내에 괜찮냐는 질문에도 마치 음악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단정한 모자를 쓴 할머니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상쾌하게 대답한다. 우리 가족 모두의 상태를 확인한 사내는 느리게라도 분명히 달리고 있는 차들을 태연하게 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거기엔 사고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남자가 휴대전화로 연신 전화에 대며 하늘을 향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머리에 쓴 검은색 야구 모자를 툭툭 치기도 하고 양옆으로 머쓱하게 솟은 콧수염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몇 대의 차를 연이어 바꿔도 멀쩡히 걸어나와 담배 피울 여유가 생겼으니 그는 할 말이 많았다.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입 모양으로라도 알아들을까 싶어 몸을 기울이는데 멀리서 불안한 불빛을 번쩍거리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구급차가 보였다. 어느새 소방차 2대가 사고 지점을 앞뒤로 막아섰고 경찰차 1대가 우리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섰다. 벽이 세워지고 사방이 막히자 마침내 안심이 되었다. 여러 명의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을 저벅거리며 걸어다닌다. 재킷 앞섭을 열어둔 대원 하나가 우리 차의 사진을 찍는다.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대화를 자기들끼리 나눈다. 그들의 표정은 이 모든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동시에 심각한 것임을 말해준다.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해석을 방임케 한다. 소방차가 막아주니 한결 낫네. 남편은 차 안을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다. 차가 견인될 게 분명하니 소지품을 정리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다. 늘 생각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었으면 현실 적응이 무척 어려웠을 사람이다. 내가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소소하지 않은 것들의 덩어리임을 이럴 때 깨닫는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한 적 없었고 안다고 해서 더 편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인 영역이라면 나는 모르는 편을 택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라도 혹은 부부 사이니까 체면 치레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언젠가 그런 상황이 생겨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진한 적이 있는데 일 처리도 영 신통치 않았고 체면 치레였으니 무슨 마음이 있었겠는가. 무엇보다 이런 영역의 일이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남편이 친절한 눈과 단호한 입으로 말해주길래 나는 계속해서 무지하기로 했다. 어떤 면에선 무지해도 되는 권리가 자랑스러워서 이런 영역을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영역이 하찮거나 시시한 것은 아니지만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나의 무심을 변호해왔다. 변호는 적어도 남편에겐 통했고 남편은 이를 뿌듯하게 여겼다. 현실은 남편이 맡고 나는 비현실을 맡으면 되는 거였다.
그게 서로에게 쉬웠다. 물병이 여기까지 날아왔군. 정말이었다. 아이 자리에 꽂혀있던 물병이 가속 페달 옆에 떨어져 있었다. 물병을 솟아오르게 한 힘을 우리 몸도 고스란히 받았을 것이다. 보지 못했지만 물병이 날아올라 앞 유리창에 쿵 부딪힌 후 툭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떨어진 물병을 주울 때 남편이 끙 소리를 낸다. 나 또한 뒷좌석 밑에서 우산을 주울 때 안간힘을 써야 했다. 짧은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이 변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차 등록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딘가에서 찾아낸 비닐봉지를 소지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경찰관이 남편 쪽의 창문을 두드린다. 남의 과수원에서 떨어진 사과를 줍다가 들킨 것처럼 괜히 움츠러들었다. 형광조끼 위에 입은 묵직한 방탄복이 먼저 보였다. 어깨 길이의 곱슬머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짙은 갈색이 지쳐 보였다. 여성 경찰관이었다. 얼핏 시계를 보니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이 시간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가 경찰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고 경찰 중엔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나 엄마가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 나는 곤히 자고 있을 것만 같은 그녀의 아기가 퍼뜩 떠올라 안쓰러운 마음이 일었다. 이 순간의 나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아이를 포함한 내 가족 모두가 있는 곳이 반파된 차 안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를 해야 하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제 동료가 올 겁니다. 사고 경위서는 그가 쓸 겁니다. 차량 조회를 끝낸 그녀는 우리 차 사진을 찍으려고 차 앞에 섰다. 카메라를 보자 아이가 뒤에서 스마일 해야지 하더니 미소 짓는다. 스마일은 안 해도 돼. 왜 안 해? 대꾸할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스마일로 답을 대신했다. 그러나 곧 다시 생각해보니 사고가 어떠했든 관련자 모두 사지가 붙어 있었고 주위에는 도움의 손길이 명백히 있었다. 이건 틀림없는 다행이었다. 우리 차가 충돌 후 반동으로 하늘로 붕 떴다가 뒤집혔더라면 뒷차가 차선을 바꾸지 않고 우리 차로 그대로 직진했더라면 어떤 차라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쪽을 정확하게 받았더라면 스마일하고 싶어도 영영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을 상황이었다. 그러니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어 암울한 기운을 자아낼 필요가 없었다. 실로 높고 맑은 곳에 있는 아이의 스마일은 그야말로 적합했다. 안녕하십니까. 브래드로이드 경장입니다. 지금부터 사고 녹취를 시작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봤던 경찰의 동료 경찰이 작은 녹음기를 들고 나타났다. 금발의 짧은 머리카락이 일제히 위로 솟아있다. 차 안으로 기울인 상체가 크고 두꺼워 바깥의 정황을 모두 막아준다. 그는 뒷좌석의 아이를 보자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과 경찰은 10여 분 전의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 갔다. 녹음되고 있는 대화의 억양이 차분하고 정갈해서 내용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있었다. 옆에서 듣는 나는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 목격자 혹은 사고 장면을 뒤늦게 구술로 듣게 된 청취자가 된 기분이었다. 견인차가 견인 준비를 할 겁니다. 차를 갓길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사고 녹취를 끝낸 로이드 경장이 창문 안으로 숙였던 상체를 일으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순식간에 멈췄던 차였다. 고속도로 위 다른 차들이 신나게 달릴 때도 움직임이란 자신과는 별개의 일인 것처럼 꼼짝하지 않던 차였다. 남편이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는 그르릉 소리를 냈다. 주행기어로 바꾼 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천천히 움직인다 싶더니 차의 밑부분이 아스팔트면을 끄끄끄 긁는 소리를 내다가 더는 힘들겠다는 듯 멈췄다. 움직인 거리는 1미터도 채 못 되었다. 당연해야 할 것들이 당연한 이치를 따라주지 않을 때 그에 대응할 방법이 신속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속절없이 멈춰버린 차를 보고는 견인차가 우리 앞으로 온다. 무심한 얼굴의 남자가 견인차에서 철근 2개를 내려 우리 차 밑에 텅텅 놓는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할 차례였다. 사고 이후 우리는 내내 차 안에 있었다. 사고 이전에도 우리는 차 안에 있었다. 차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딛는 첫걸음이 어색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시공간에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다. 오르페온 극장에서 나와 차에 탈 때만 해도 11월 마지막 날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차에서 내린 지금 11월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부른다 해도 탑승은 위험할 겁니다. 일단 경찰서로 모실 테니 거기서 택시를 부르십시오. 로이드 경장 뒤를 따르는 우리 가족의 손과 품엔 뭔가가 한가득이었다. 자동차 파편이 무수히 떨어진 고속도로에서의 탈출이라기보다는 이고지고 길을 나선 피난민의 모습이었다. 음악회를 위해 부드러운 양가죽 하이힐을 신었다. 이곳 날씨에는 전혀 실용성 없는 구두지만 그러한 이유로 신을 수 있는 때가 생기면 그날은 무척 운이 좋은 날이었다. 양가죽 하이힐을 고른 후 그에 맞는 가방을 찾느라 한참 걸렸었다.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찬 비닐봉지를 들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놀라울 만큼 좁았다. 체격이 크지 않은 남편과 8살 여자아이와 마른 편에 속하는 내가 앉으니 비닐봉지는 더더욱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남편 말을 듣고 봉지 안에 무언가를 꾸역꾸역 넣어 들고 오긴 했는데 비좁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과연 그 행동이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 의심이 들었다. 하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야 할 사람 중에 가득 찬 비닐봉지를 들고 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카브리가에 있는 경찰서로 갈 겁니다. 금방이에요. 안전벨트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사고를 낸 차 안에 자동차용 카메라가 있었어요. 한번 볼래요? 꼭 봐야 할 겁니다. 그는 어투에서 흥분을 숨기지 못했다. 좋은 구경거리엔 손바닥을 비비고 콧구멍도 벌렁거리면서 같이 흥분해줘야 판을 깐 보람이 있을 텐데 하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였다. 오, 그래요? 봅시다. 남편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방탄 가림막에 코를 바짝 댔다. 그러자 로이드 경장이 가림막에 있는 작은 창문을 밀어 열어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영상은 가글라디 진입로부터 시작됐다. 가글라디 진입로는 완만하게 굽은 내리막길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는 내리막에서 이미 통제력을 잃어 도로 양옆을 받기 시작했고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급속도로 회전했다. 진입로와 만나는 제일 바깥 차선엔 진행 차량이 없었지만 바로 그 다음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가 있었으니 그 차가 바로 우리 차였다. 사고 차량이 승합 전용 차선 쪽을 향하고 있었는지 진입로 쪽을 향하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순식간에 우리 차와 1차 충돌, 밀려나가 옆 차선에서 오던 차와 2차 충돌, 곧바로 어느 차와 3차 충돌, 마지막으로 중앙분리대와 4차 충돌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영상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네요.
자동차용 카메라는 정말 기특한 물건이에요. 저도 제 차 전후방에 다 달았어요. 제 건 속도 측정 기능까지 있어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엔 어디서나 다 팔아요. 꼭 추천해드립니다. 로이드 경장은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러 우리에게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분홍빛 얼굴에 몇 해 전부터 회색빛이 감돌기 시작했을 푸른 눈을 가진 그는 뭔가가 너무 재미나고 좋아서 환희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한 번 더를 외치는 아이처럼 신나 있었다. 눈매는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대체로 선했지만 때에 따라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가기도 할 것 같았다. 눈 밑에 짓궂음이 와글와글했다.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길 인상이었다. 우리 두 눈으로 차가 급회전하면서 오는 걸 보긴 했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끔찍하네요. 저도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았다니까요. 심각하게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과속 때문이었나요? 사고 원인이? 진입로에 블랙아이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드물게 화창했고 심지어 포근하기까지 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면, 그래서 도로에 보이지 않는 빙판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이곳의 전형적인 날씨 현상이었다. 그래도 블랙아이스 때문이라니. 차라리 그들이 술을 진탕 마셨다거나 약에 취했다거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사고를 냈다면 우리에겐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었다. 그들을 용서하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도 있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날씨 때문에 무고한 가해자가 된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닥친 현실을 수용해야만 하는 의무뿐이었다. 몇 살이니? 영상을 끈 후 로이드 경장이 아이에게 묻는다. 8살이에요. 3학년? 네. 어느 학교 다니니? 에버그린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녀요. 어디에 있는 학교야? 코키틀람에 있어요. 우리 딸도 3학년이야. 랭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로이드 경장은 아이를 보는 척하며 차를 후진했고 곧 주행으로 기어를 바꿨다.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마치자 사이렌을 켰다. 어지러운 불빛이 흘러나왔다. 10여 미터 정도 직진하다가 갑자기 유턴한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중앙분리대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틈새가 있었다. 틈새를 빠져나가는 그의 솜씨는 익숙했다.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 어디쯤일 거라고 대충 짐작하고 있던 나는 유턴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어딘지 모를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외딴 곳에 경찰서가 있었다. 경찰서 뒷문으로 들어갔다. 몇 개의 벽과 몇 개의 책상을 지나자 입구가 나왔다. 거기서 택시를 불렀다. 터번을 쓴 운전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고 나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철저하게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뒷문과 꼭 닮은 정문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비닐봉지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뒤였다.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